가병이는 문학소년이었습니다. 생활이 퍽 가난하면서도 그 위협은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매일 책 읽고 글 짓는 것만 생각하였습니다. 마음이 썩 어렸습니다. 대문 밖을 나서며 오늘도 속으로 빕니다. 거진 영예와 의 아닌 행복보다는 몇 번이라도 참다운 삶의 비극이 있으소라고요. 아침에 이러한 시 한 편을 지어놓고는 그것이 어지간히 잘 된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문학? 하고 헤아려 보면서 앞으로 언제든지 이것 하나를 위하여 노력하고 살아가리라 하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도서관에를 갔습니다. 재미있는 소설과 달콤한 시집을 종일토록 뒤적거리며 읽었습니다. 물론 점심은 굶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마음은 든든하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그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돈 100원을 가지고 그들이 불러 말하기를 식당 여자라고 하는 계집애와 사글세방을 얻고 살림을 시작한 어느 동무를 찾아갔습니다. 가병이는 이 동무에게 여러 번이나 신세를 졌습니다. 연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오히려 향상시키고 또한 미화하는 것이니 너처럼 그렇게 퇴폐하고 타락하는 길로 떨어져서는 그것은 참다운 연애나 정말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열정만 있으면 고만이라고 하지만 지지하천 곤충들도 수컷이 암컷을 좋아하고 암놈이 순놈을 사랑할 줄은 안다. 아니, 심하면 제 몸뚱아리를 상대편에게 아주 맡겨버리는 버러지까지 있는데 결국 이렇게 단지 열정만 있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 연애 그 속에도 우리의 가장 거룩한 인격이 미화하여 나타나야만 한다. 요 전날 그 동물을 가병이가 이러한 말로 공격을 하였더니 그것에 노했는지 오늘 동무는 동물을 반갑지 않은 눈치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발길을 돌이켰습니다. 한 친척 댁에 갔으나 벌써 저녁 끼니가 지난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밥 먹었느냐고 하매 가병이는 미안한 생각에 먹고 왔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지금쯤 분명히 어머님께서 저녁을 얻어 자시고 계실 아주머니 뻘 되는 대로 갈까 하다가 다시 함께 같은 문학의 길을 밟으려는 어느 동무에게로 갔습니다. 이야기 끝에 책을 팔아서 술 몇 잔 먹어보자고 말하였으나 그 동무는 고개를 내두르면서 우리는 밤낮 책은 보지도 않고 팔아먹었는데 앞으로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나쁜 버릇은 고치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가병이는 여러 동무들이 자기에게 대하여 10번 잘하고 1번 잘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점심과 저녁 2때를 굶어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며 센티멘탈한 가슴을 적셨습니다. 쪼르륵거리는 배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차츰 허리띠로 졸라매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걸으면서는 가끔 아까 지은 시를 마음속으로 되풀이해 보면서 흡족하여 했습니다. 육체는 마르지만은 정신은 살찌는 것 같았습니다. 춘화는 아직 어린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퍽도 조숙하였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손님들과 술 먹고 노래하며 놀다가 가병이를 대하면 동생 같은 기분이 돌았습니다. 소년들은 입장권만 사가지고 기생집에를 들어갔습니다. 입장권이란
담배 한 갑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골목에들 모여서 놀다가 기아리 두룩제세 하나가 이렇게 말하면 모두들 좋다고 찬성이었습니다. 기아리는 기생, 두룩은 집, 제세는 가세 하는 의미로 기생집에 가세 하는 불황자들의 결말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가병이도 동무들 축에 끼어서 춘화의 집으로 그들이 말하는 토벌을 갔었습니다. 춘화는 그때 아직 기생으로서 한 몫을 못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소년 불황자들은 춘화 앞에 담배 피존을 꺼내놓고는 그것을 빼어 피우면서 이 사람은 문학가요 라고 가병이를 아주 축혀 세웠고, 그날 밤 나올 때 춘하는 넌지시 가병이에게 언제 한번 혼자서 조용히 찾아오라는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퍽도 귀여운 사람입니다. 왜요? 하고 물어보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나의 애인을 그렇게 정성껏 사랑할 줄 아는 내가 그래 귀엽지 않습니까? 그 일을 사랑하는 나에게는 그 일을 사랑할 줄 아는 내가 큰 보물입니다. 그 후 가병이와 춘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서 둘이만 가끔 만나게 되었고, 어느새 소년 시인은 이러한 시까지를 소녀 기생에게 써주었습니다. 춘하가 자기의 사진 한 장을 애인에게 선사할 때 일부러 줄듯 놀렸습니다. 가병이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달겨들매 서로 몸이 닿게 되고 자연 손과 손이 부닥쳤습니다. 가병이는 그것이 부끄러웠으나 춘화에게는 몹시 유쾌한 감촉이었습니다. 가병이가 얼굴을 붉히며 멋쩍게 물러앉으니까 춘하는 안 빼앗기려던 사진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가병이가 그것을 방바닥에서 집어들자 다시금 이번에는 춘화가 달겨들며 부끄러워요, 일이네요 하며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진을 빼앗으려고 하는 척 짐짓 제 가슴을 가져다가 가병의 가슴을 누르려 하며 일부러 그의 손목을 잡아당기는데 사나이는 또다시 황급하여 사진을 먼저 자리에다 놓았습니다. 가병이에게 춘하는 무한 아름다운 여자로 보였고, 춘화에게 가병이는 그야말로 순진한 남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애는 종래 플라토닉 러브로 계속되었습니다. 어린 시인의 아직 유치한 데 비하여 어린 기생은 너무나 조숙한 까닭이었고, 그리고도 왜 그러냐 하면 가병이는 밑이 찢어지게 가난하였습니다. 그의 검정 두루마기는 기름처럼 때국이 조르르 흐르고 머리는 잘 깎지도 못하여 언제나 부수수하였으며 구두는 다 헤어져서 밑창만 남아 진흙물이 새어 들어와 떨어진 양말을 질축하게 적시고는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병이의 모양이 너무 자주 화려한 세간으로 둘러싼 기생방 비단 보료 위에 와서 앉으면 춘하의 어머니가 정말로 눈을 흘기는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가병이는 먹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잠자리로도 무한 고생을 당하였습니다. 이부자리를 싸들고는 나날이 누울 곳을 찾아다니는 처지였습니다. 동무들의 호의를 입어 그들의 집에서 묵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병이가 어머님 앞에서 찬밥덩이를 더운 물에 말아먹고 오래간만에 이야기로 모자간 밤을 즐기다가 으슥해져 가면 사람을 따고서 혼자만 구경을 갔다 온다? 천진스러운 동무는 그가 자기만 슬며시 활동사진을 보고 오는 줄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가병이 잠자리는 몹시 불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소한 일로 친밀한 동무 사이에 서로 격의와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그는 하도 마음에 안타깝고 억울하여 그 집에서 스스로 하직을 하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밤거리를 걸으며 골백 번 생각해 보아도 동무야, 오늘만은 네 잘못이다. 하니 나는 동무를 책하지 않기 맹서하였네. 그러한 어느 날 밤 가병이는 이런 단장을 짓기도 했습니다. 안개 낀 밤거리는 창부의 입술. 나는 병든 몸이면서도 싫어하지 않고 새도록 싸다닙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읊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때 그는 극도로 피로하여 금방 쓰러질 것 같이 느껴진 적도 있었습니다. 동무들이 누구나 식당 여자라고 일컫는 새액씨가 임신을 하여 만삭이 가까워오는 동안에 그 남편 되는 동무에게 며칠 가서 자기까지 하였습니다. 늘 서로 다정한 친구의 사이였습니다. 하루는 가병이가 도서관에서 여전히 달콤한 시집과 아기자기한 소설을 읽다가 찾아가니까 동무는 그의 앞에다가 커다란 신문 뭉치를 하나 내어놓았습니다. 그 속에는 가병이가 밤마다 베고 자는 벽에가 2토막이 난 뒤 놓여 있었습니다. 동무가 돈 100원을 자기 집에서 몰래 갖다가 식당 여자와 살림을 하게 될 때 그 돈의 반 너머를 빼앗아 갔다는 그 여자의 아버님, 말하자면 동무의 장인 되는 사람이 오늘 술이 잔뜩 취하여 와서 세상에 남의 내외 둘이만 자는 방에 와서 붙어있는 놈이 어느 놈이냐? 야료를 하며 가병의 벽에를 도끼로 쳐서 2쪽을 내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과 달라서 벽에가 그렇게 된 것은 흡사히 자기 모가지가 동강 잘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더구나 잠자리가 없어 돌아다니는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주신 어머님의 정애를 연상하며 더욱 아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 연약한 가병이의 매일 밤 꿈은 자꾸 산란하고 무서워져서 어머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칸 방에서 어머님과 누이 내외의 3식구가 기거를 하는 매부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그 틈에서 새우잠을 자며 밤이면 되도록 늦게 눕고 아침에는 할 수 있는 한 일찍이 일어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누이가 가병이의 귀여운 조카 딸을 낳아놓던 날 산모와 아기의 넓고 편안한 잠자리를 위하여 가병이는 다시금 밖으로 헤매야만 되었습니다. 거리가 춥고 바람이 불수록 환한 등불이 비친 방 안은 더욱 평화하고 행복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대문 앞까지 나와서 가병이가 가난하지만은 가난하지 않은 척 환히 등잔불 비친 방 안을 잠깐 넋을 잃고 바라보며 있을 때 방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간직에도 들렸습니다. 나는 얼음판 위에서 자더라도 아기야, 너는 잘 커라. 감개 무량이 가병이는 속으로 외치면서 갈 곳도 없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커먼 밤하늘에서 때마침 눈이 사선을 치며 퍼부었습니다. 같은 길을 오고 가고 한참이나 눈 덮인 길 위에 새 발자국을 내며 돌아다녔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밤이 한참 깊어서야 가병이는 춘화의 집 문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춘화도 갓 서울 올라와서는 단칸방에서 너댓 식구가 지냈습니다. 그 임시 소년 난봉쟁이들이
입장권만 사들고 토벌을 왔을 때도 식구들은 잠시 이웃집으로 몸을 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여쁜 기생의 출세는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싸전집 큰아들이 들락거리며 식량을 대주고 하더니 식도원에 자주 물리고 명월관의 지위를 받아 가게 되자 춘화에게는 무슨 회사 취채역인가 하는 큰 부자 영감이 봉으로 걸려들었습니다. 투고를 한 가병이의 씨가 신문지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두어 번 나는 사이에 춘화의 머리는 금투성이가 되고 손가락은 보석으로 번쩍거렸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10여 칸이나 되는 집으로 전세를 얻어갔습니다. 3층장 양복장이 번지르하게 들어섰습니다. 100여 원을 들여서 모본단 이부자리를 새로 지었습니다. 행랑과 안짬자기를 두고 하인들은 찾아오는 손님들의 복골을 부어서 드렸습니다. 복골이란 의복이라는 은어로 추리한 꼴이면 의뢰히 춘화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부터는 소년 불황자들은 담배를 몇 갑씩 사더라도 입장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춘화는 언제든지 가병이 많은 만날 도리를 차렸습니다. 그는 애누리 없는 그 여자의 애인이었습니다. 가병이는 그만 나이로 아직 여자에게 대담하게 달겨들지 못하는 숙백이었습니다. 그는 시를 썼습니다. 갸름한 얼굴은 조금도 기름새가 없고 앳되어 귀여웠습니다. 돈으로 자기의 몸을 차지하는 늙은 영감과 우락부락한 건달들이 넌더리 나게 시름에 비하여 가병이는 매력이 있고 늘 그리웠습니다. 봉에게서 울거내온 돈을 가지고 가병이에게 쓰고 싶은 생각까지 생겼습니다. 자주 이발을 시키고 양말도 좋은 것을 사주고 새 두루마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몰래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가병이와만 만나는 살림을 차려볼까 하고 계획도 해보았습니다.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곱게 단장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가병이를 맞이하려는 신부인 양 꿈을 꾸며 아랫목에 펴져 있는 모본단 이불 속에다 한번 나어린 가병이를 눕혀놓으면 하였습니다. 정해놓고 일주일에 3번씩 오는 취채역 영감이 춘화의 가는 허리를 얼싸안고 뒹굴던 날, 밤이 깊어갈수록 눈은 점점 더 퍼부었습니다. 아, 눈은 잘도 온다. 잠깐 밀창을 열고 내다보던 춘화는 그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 등 뒤로 영감님도 술 기운에 얼큰하여 붉고 커다란 얼굴을 내어밀며 예, 오너라, 오너라, 잘 쏟아진다. 유쾌한 목소리로 떠들었습니다. 후에 가병이에게서 길다란 편지가 왔을 때 춘화는 비로소 그날 밤에 그가 다녀간 것을 알았습니다. 늙고 뚱뚱하고 얼굴이 부르퉁하고 비틀거리는 놈은 누구냐고 편지 맨 꼭대기에다가 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의 환한 방 속에서는 세상에도 귀여운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은 당신 집의 환한 방 안에서는 더럽고도 추잡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 밤을 샐 작정하고 돌아다니다가 순사한테 취조를 받아 파출소에서 나를 밝혔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춘화는 이왕 그리 된 몸이니 놈들에게서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빼앗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조금도 양심에 거릴 거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춘화의 덕택으로 뚱뚱보가 패가 망신을 하면
더욱 훌륭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빨간 장미야, 겨울이 와서 눈이 오시고 바람이 불면 내 너를 따뜻한 온실로 옮겨주마. 너는 아무 걱정은 없어도 좋아. 맨 끝에다가는 이러한 구절로 시작되는 시 한 편이 예에 의하여 쓰여 있었습니다. 춘하는 기생이니까 그 말로는 비참하게 되고 말 것인데 그때가 정말 당신에게는 무서운 겨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타락한 여자라도 언제나 나에게는 사랑하는 빨간 장미꽃이요. 당신이 다음에 늙고 병들어 고생이 오면 내 따뜻한 온실로 옮겨 잘 여생을 보내도록 하여 주리다. 그러니 기생이라고 비관을 말고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어린 소년의 생각에는 자기는 마음에 훌륭한 문학가가 되고 그리고 크게 출세도 할 것 같았습니다. 현재 자기는 밥을 굶고 잠자리가 없어 돌아다니나 장래에는 정말 춘하는 비참하게 되고 자기가 언제나 사랑하여 보호할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